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정숙입니다. 올해 73,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살고 있는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오늘은 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마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이제 막 한 달이 지났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난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듣던 그의 기침 소리가 그립고, 식탁에 혼자 앉아 있으면 마주보며 나누던 이야기가 그립습니다. 양치 컵 하나 걸려있는 수건 하나에도 그의 흔적이 남아 있어 가슴이 저며옵니다. 남편이 큰 병원에서 진단받은 건 6개월 전이었어요. 담당 의사는 회복이 어렵다고 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병실을 지키며 주겸 배도라지청을 다려 먹였고 틈틈이 손발을 주물러 드렸죠.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병실에서 남편이 저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우리 정수 고생만 시키고. 무슨 소리예요? 더 힘내서 이겨내야죠. 아니야, 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날 밤 남편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제가 모르게 유언장을 작성하더군요.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그때 이미 아들과 며느리의 문제를 예견하고 계셨나 봅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이미 눈치챘어야 했는데 그들의 마음속엔 오직 재산에 대한 욕심뿐이었다는 걸요. 다른 조문객들이 저를 위로할 때도 그들은 멀찍이 서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더 가슴 아픈 건 장례식장 구석에서 들은 대화였어요. 여보, 어머님 앞으로 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어?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 빨리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요즘 부동산 시세도 오르고 있잖아.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자식이, 그것도 남편이 떠난 직후에 이런 대화를 나누다니. 장례를 마치고 이틀이 지난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였어요.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이들이 돈 앞에서는 발걸음이 참 가벼웠나 봅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스치는 며느리의 값비싼 향수 냄새가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다정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그들은 마치 손님처럼 소파에 앉았어요. 며느리는 명품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가방 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까지 마치 어딘가에 외출이라도 가려는 듯 한껏 차려입고 왔더군요. 아침부터 웬일이니? 아들은 시계를 자꾸 확인하며 어디 가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애교도 많고 엄마만 찾던 아이였는데 며느리를 만나고 나서부터 하나둘 변해갔어요. 어머님,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며느리가 말을 꺼내기 전 잠시 아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마치 미리 연습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 말해보렴. 아버님 재산은 어떻게 정리하실 건가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장례도 치르기 전부터 이미 이런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사진이 저를 더욱 슬프게 바라보는 것만 같았어요. 며느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재산 관리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너희가 도와준다고? 네, 어머님. 큰 병원 옆에 있는 고급 요양원도 알아봤어요. 거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이제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가로채려는 속셈이었군요.
가족이라며?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어디 있었니? 어머님, 그때는 정말 바빠서 아들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허나 제 기억은 정확했어요. 남편이 위독하다고 연락했을 때도 해외여행을 가더니 위중하다고 했을 때는 골프 모임이 있다며 나타나지 않았죠. 바빴다고? 인스타그램에 올린 마티니, 칵테일 사진이 그렇게 중요했어?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제가 그들의 SNS를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나 봅니다. 어머님, 그건 그냥 설명할 필요 없다. 난 다 봤으니까. 남편 위독하다고 연락했을 때 니네 부부가 발리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도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했을 때 대구 골프장에서 찍은 인증샷도 방 안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님, 과거는 과거죠.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며느리가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편 명의의 부동산 목록이 빼곡했어요. 이게 다 어디서 난 거야? 제가 부동산 일을 하잖아요. 아버님 명의로 된 건물이 셋, 상가 2개, 그리고 임대 중인 아파트까지. 남편과 제가 평생 모은 재산 목록을 이미 다 뒤져놨더군요. 심지어 시세까지 상세하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어머님, 이제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알아본 게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며느리의 손에서 또 다른 서류가 나왔어요. 법무법인 로고가 찍힌 문서였습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 가족이 후견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제야 그들의 진짜 계획이 보였어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을 가로채려는 거였습니다. 그때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를 위해서 내 입으로 그런 말 하지 마라. 부끄럽지도 않니?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는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당장 나가. 둘 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어머님, 진정하시고. 나가란 말이야. 며느리는 일어서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이길 거예요. 어차피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하실 텐데. 그들이 나간 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써준 유언장이 서재 금고 안에 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찍은 마지막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계셨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제가 찾아간 곳은 남편이 평소 신뢰하던 김 변호사님이었어요.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정숙님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분께서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남편이요? 네, 작년 겨울부터 남편분께서 몇 차례 찾아오셨습니다. 아드님 부부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하시면서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남편이 미리 준비해둔 자료들이었어요. 보세요. 이건 아드님 부부가 해외에서 쓴 카드 내역입니다. 병원비를 지원하기는커녕 호화로운 여행을 다녔더군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뒀다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건 며느님의 부동산 중개회사 자료입니다. 불법 증여 다운계약서 작성.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왔는지 보였어요. 가장 걱정되는 건 치매 진단 조작입니다. 며느님이 몇몇 요양병원 원장들과 친분이 있더군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거짓 진단서를 발급받아 후견인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먼저 종합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내 자식들이 이런 짓까지 계획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이건 제가 추천하는 보안업체입니다. CCTV 설치는 필수예요. 왜 CCTV까지 필요한가요? 그들이 서류를 찾으러 들어올 수 있어요. 특히 유언장이요. 이미 공증은 마쳤지만
원본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때 변호사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변호사님, 김영철 씨가 외부에서 기다리고 있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박정숙님, 여기 비상구가 있습니다. 먼저 나가세요. 제가 아드님을 막을게요. 황급히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피해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내려갔어요.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희 말씀도 들어보세요. 당신들 말은 이미 다 들었다. 저도 모르게 고함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1층에 도착해서 밖으로 나오는데 며느리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시죠. 다들 보는 앞에서 이러시면 창피하잖아요. 창피한 건 너희들이야. 나는 할 말 없다. 며느리가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뿌리쳤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모르는 번호였어요. 박정숙 씨, 저는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현수 과장입니다. 네, 제가 예약한 적이 없는데 며느님께서 예약을 하셨더군요. 치매 초기 증상이 의심된다고. 순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미 이론수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곧바로 다른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죠? 제가 검진을 받고 싶은데요. 네, 언제로 예약해 드릴까요? 가능한 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병원에서 이상한 진단이 나오더라도 이곳 검진 결과를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3차 종합병원이니까요. 예약을 마치고 나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모니터로 보니 아들이었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 아들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술 냄새도 났어요. 어머니, 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현관문 앞에서 아들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문을 열어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똑같은 모르는 번호. 이번에는 다른 병원이었어요. 박정숙 씨 맞으신가요? 며느님께서 치매 검사 예약을 하셨는데. 역시나 마음을 다시 다잡았습니다. 현관문 앞에서는 여전히 아들의 흐느낌이 들렸어요. 돌아가. 이제 너희 말은 믿을 수 없어. 하지만 어머니, 더 이상은 안 돼. 내 아내의 계획에 노란하지 않을 거야.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들이 휘청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뒤에서는 며느리가 차를 세워두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안업체가 왔습니다. CCTV를 설치하고 현관문 잠금 장치도 교체했어요. 화면 테스트를 하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우리가 모실게요. 편하게 계시면 되는데. 너희가 모시겠다고? 날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어머님도 아시는군요? 이제 숨길 것도 없네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밝았어요. 이제 긴 싸움이 시작될 거란 걸 알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 싸울게요. 지켜봐 주세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어요. 이건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닙니다. 제 자존심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거실 CCTV가 붉은 불을 깜빡였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아침 일찍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CCTV로 확인해 보니 택배 기사였어요. 현관문을 열자 큰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며느리. 어머님, 제가 직접 만든 약과예요. 드셔보세요. 봉투에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정한 글씨체로 써진 내용이 오히려 소름 끼치게 느껴졌어요. 약과를 들고 부엌으로 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어요. 박정숙님, 큰일 났습니다. 며느님이 어제 3군데 병원에서 진료 예약을 했더군요. 네. 또요? 모두 치매 검사입니다. 아무래도 거짓 진단서를 만들려는 것 같아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문득 방금 전 받은 약과가 떠올랐어요. 변호사님, 며느리가 방금 음식을 보냈어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약이 든 음식일 수 있어요. 보자기를 풀어보니 예쁘게 포장된 약과가 가득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군침이 돌았겠지만 지금은 독이 든 것처럼 보였어요. 박정숙님, 오늘 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겠습니다. 며느리의 음식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때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CCTV를 보니 이번에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잠깐 뵙고 싶은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쉽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술을 마신 것 같진 않았어요. 어머니,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문을 열어줄까 고민하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보안업체였습니다. 고객님, 현재 현관문 앞에서 누군가 디지털 도어록을 조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요? 네, CCTV 확인 결과 남자분 뒤에 여성분이 몰래 도어록을 만지는 게 보입니다. 화면을 확인해 보니 아들이 저를 부르는 동안 며느리가 뒤에서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었어요. 둘 다 당장 나가. 경찰 부를 거야.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얘기 좀. 보안업체에서 경찰이 출동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제야 발소리가 멀어지더군요. 창밖을 보니 아들 부부가 서둘러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숙님,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과에서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이 검출됐어요. 그게 무슨 약인가요?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성분입니다. 과다 복용하면 치매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말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증거를 모두 보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입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조자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매일 시어머니께 음식도 해다 주. 이웃집 할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 CCTV로 확인해 보니 정장 차림의 남자가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변호사님, 지금 누가 와서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며느님이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했나 봅니다. 조사관이 나온 거예요. 이제 이웃들까지 매수하다니. 창문 밖을 보니 며느리가 이웃집 할머니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진료가 있었습니다. 일부러 대학병원 치매 클리닉을 찾았어요. 박정숙 씨, 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입니다. 오히려 동년배보다 인지 기능이 뛰어나시네요. 의사 선생님께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진단서를 만들어 달라고. 검사 결과와 진단서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며느리가 병원 로비에 서 있었어요. 어머님, 여기는 어떻게?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들이었어요. 어머니, 힘들게 검사받지 마시고 저희가 알아본 병원으로 가시죠. 안 돼요, 선생님. 우리 어머님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며느리가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검사 결과는 나온 뒤였죠. 이분은 오히려 평균 이상의 인지 능력을 보이십니다. 치매는 전혀 아니세요. 의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때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저는 총명하게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제가 반격할 차례였으니까요.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약물을 사용했다는 증거도 있고 정상 진단서도 받으셨으니 이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준비하는 동안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해서 어떻게 돈 때문에 자식들이랑 싸우고 아니, 치매가 와서 자식들 알아보지도 못한다면서? 아들이랑 며느리가 얼마나 잘하려고 하는데? 마트에 가기도 불편할 지경이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습니다. 며느님이 모든 주민들에게 편지를 돌렸어요. 현관문 앞에 놓인 편지를 펼쳐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께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돈을 훔쳐갔다며 저희 부부를 의심하고 밤마다 망상에 시달리시는데도 치료를 거부하고 계십니다. 편지에는 제가 마치 정신이상자인 것처럼 써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편지 끝부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혹시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더라도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치매 증상으로 인한 피해가 걱정됩니다. 분명 제 신용을 무너뜨리려는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박정숙 씨 맞으신가요? 저는 며느님 회사의 전 직원입니다. 네, 누구시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 며느님이 아버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걸 봤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작년부터 요양병원 원장들과 자주 만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약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작년부터라니 남편이 아프기 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단 말인가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녹음해뒀습니다. 제가 변호사님께 직접 전달해도 될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쓰러지기도 전에 이런 계획을 세웠다니. 그날 저녁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이었어요. 박정숙 씨 맞으십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나왔습니다. 무슨 신고요? 이웃들이 밤마다 고성이 들린다고 하더군요. 혹시 누구와 다투시나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CCTV를 보여드렸어요. 보세요. 제가 혼자 살고 있는데 무슨 고성이 났겠습니까? 경찰은 CCTV를 확인하고 돌아갔지만 이게 또 다른 계략의 시작이란 걸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박정숙님, 큰일 났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2건의 서류가 접수됐어요. 무슨 서류인데요? 하나는 치매 의심자 보호 신청이고 다른 하나는 재산 관리인 지정 신청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법원에 즉시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 대학병원 진단서가 있으니 치매 의심은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아서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아까 연락했던 전 직원이었어요. 박정숙 씨, 제가 중요한 자료를 좀 더 찾았습니다. 작년 통화 녹음이에요. 무슨 내용인가요? 며느님이 요양병원 원장과 통화하는 내용입니다. 치매 진단서 금액을 흥정하더군요.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원장님, 진단서는 얼마쯤 하시나요? 보통은 300만 원 정도인데 치매 진단은 이연 부담이 크니까 500만 원은 해야죠. 좋아요. 근데 이거 들통나면 어쩌죠? 걱정 마세요.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어요. 저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또 누굴까 싶어 CCTV를 봤더니 할머니, 저 옆집 주민인데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문을 열어주자 옆집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님한테 매수당할 뻔했어요. 어제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매수라니요? 법원 조사관이 오면 할머니가 치매에 있다고 증언해달라고 봉투에 10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옆집 할머니는 그 돈을 증거로 가져오셨습니다. 봉투에는 며느리의 지문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밖에서 고성이 들렸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보세요.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전과 달리 위협적으로 들렸습니다. 이거 놔. 내가 직접 말할 거야. 아내가 말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CCTV를 보니 아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다 말할게요. 와이프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예요. 뭐라고? 밖에서 격렬한 몸싸움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부터 돈 계산하고 의사 섭외하고 다 계획했다고요. 옆집 할머니가 얼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아들의 고백을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 나빴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못 참겠어요. 와이프가 저보고 어머니 약까지 타서 주라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이미 모든 걸 실토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달아나려 했지만 경찰이 막아섰어요. 변호사님, 지금 딱 여기로 와주세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30분 후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아들 부부를 데리고 갔지만 아들의 진술은 모두 녹음되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입니다. 박정숙님, 이걸로 승산이 생겼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내 아들이 결국 이렇게 될 걸 남편은 알고 계셨던 걸까요? 그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숙 씨, 며느님 진술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네, 무슨 일인가요? 수사관이 들려준 이야기는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며느님이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집안의 재산을 가로챈 전력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총 3건이에요. 모두 시어머니를 상대로 한 범죄였습니다. 치매 진단을 조작해서 재산을 챙기는 수법이 똑같았어요.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우연히 저희 집을 노린 게 아니었던 거죠. 이혼한 전 남편의 집에서도 개인 사무실에서도 관련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전 남편이요? 네, 며느님이 재혼이었더군요. 전 남편의 어머니도 같은 수법으로 당하셨답니다. 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건 조사해보니 아드님은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드님도 피해자일 수 있어요. 변호사가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박정숙님,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남편분 통장에서 매달 거액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어요. 언제부터죠? 작년부터입니다. 매달 2천만 원씩. 그런데 입금처가 모두 며느님 개인 계좌더군요. 설마 네, 협박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분이 며느님의 범죄 이력을 알아내신 것 같아요. 그제서야 남편의 마지막 말이 이해됐습니다. 돈을 보내면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숙 씨, 며느님 노트북에서 충격적인 파일들이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치매 진단 조작용 약물 목록이요. 그리고 의사들과 주고받은 메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서로 가보니 아들이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전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돈을 준 것도 와이프의 전과도. 아들아, 어머니, 이제 제가 모든 걸 밝힐게요. 와이프가 처음 절 만난 것도 계획된 거였다면서요? 아들의 눈물 섞인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3년 전 와이프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미 우리 집을 노리고 있었대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들의 어깨를 보니 처음으로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도 피해자였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그때
경찰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며느님이 도주했어요. 뭐라고요? 조사실 화장실 창문으로 도망갔습니다. 지금 추적 중입니다. 그 순간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거였어요. 어머님, 이제 제가 졌네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서재 금고 비밀번호 아세요? 거기 아버님 진짜 유언장이 있던데. 갑자기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금고에는 분명 제가 알던 유언장만 있었는데 집으로 달려와 금고를 열어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변호사님, 빨리 와주세요.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금고 안에서 발견된 두 번째 유언장. 그것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말이 되나요? 박정숙님,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공증도 되어 있고 날짜도 최근이에요. 마지막 유언장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버지가 이럴 리가 없어요. 아들이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마지막 서명은 분명했어요. 그런데 유언장 맨 끝에 힌트처럼 적힌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진실은 지하실 금고 속에. 지하실이요? 우리 집에 지하실이 있었나요? 그때 아들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얘긴데 잠시만요. 어릴 때 기억이. 아들이 갑자기 베란다로 뛰어갔습니다. 창고처럼 쓰던 작은 공간에 장판을 들쳤어요. 여기요. 어릴 때 아버지가 절대 열지 말라고 하셨던. 바닥에는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어요. 어머니, 조심하세요. 제가 먼저 내려가 볼게요.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구석에는 오래된 금고가 하나 있었어요. 비밀번호는 뭐지? 아들이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제 생일은 넣어보셨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항상 강조하던 날짜 0809. 아들의 생일이자 남편이 늘 중요하게 여기던 날짜였습니다. 금고가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안에서 서류 뭉치가 나왔어요. 이게 뭐지? 서류를 펼쳐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과거 범죄 기록, 병원 관계자들과의 거래 내역, 그리고 돈이 오갔던 계좌 내역까지. 아버지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전 남편 가족에 대한 범죄 기록도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을 가로챈 수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보세요. 와이프가 저를 만나기 전부터.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증거였어요. 서류 맨 마지막에는 남편이 직접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 진실을 알려서.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어요. 며느리와 거래를 하면서 시간을 벌었지만 결국 제가 먼저 가게 될 것 같아요. 남편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매달 며느리에게 돈을 보낸 것도. 아버지, 왜 제게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 어머님, 역시 여기 계시네요. 며느리였습니다. 손에는 주방에서 가져온 듯한 긴 식칼이 들려 있었어요. 이제 모든 걸 아셨나 보네요. 근데 좀 늦었어요. 경찰은 이미 당신을 쫓고 있어. 며느리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제가 왜 도망갔을까요? 이 금고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아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야? 그럼요. 당신같이 순진한 남자를 만난 게 천운이었죠. 근데 아버님이 너무 빨리 알아채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냉정했습니다. 식칼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끝이에요. 그 서류들만 없애면 되거든요. 며느리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우리를 향했어요. 다들 비켜주세요. 서류만 가져가면 돼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 안에 있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아들이 몰래 신고를 했던 거예요.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비틀린 미소를 지었어요. 내 완벽한 계획을 망치다니. 죽여버리겠어. 식칼이 제 목을 향했습니다. 칼을 휘두르려는 그 순간 안 돼! 아들이 며느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격투가 벌어졌고 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엄마, 이쪽으로 피해요. 아들과 며느리가 바닥을 뒹굴며 싸우는 동안 저는 서류를 움켜쥐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위에서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꼼짝 마. 모두 움직이지 마. 며느리가 순간 아들을 밀치고 일어나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식칼을 잡으려는 순간 쾅! 물건이 쓰러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들이 마지막 힘을 다해 며느리의 발목을 잡아당긴 거예요. 며느리는 넘어지면서 이마를 금고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다들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이 재빨리 며느리를 제압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크게 다친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들이 절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품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근데 그때 금고 안에서 새로운 서류 하나가 더 발견됐습니다.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서류였어요. 이게 뭐지? 경찰이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변호사가 그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박정숙님, 이건 남편분이 며느님의 전과를 알아내고 나서 준비하신 거예요. 네. 사회복지재단 설립 계획서네요. 며느님의 범행을 막으려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택하신 거죠. 아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방법을 쓰신 이유가 있었네요. 그래, 너희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야. 체포된 며느리가 갑자기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모르시는 게 있네요. 그게 무슨 말이니? 사실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도 제가 약을 바꿔치기 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경찰이 막았어요. 살인죄까지 추가되겠네요. 차가운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웃음기를 잃은 채 끌려나갔어요. 그날 밤 아들과 저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편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여보, 그리고 아들아, 이렇게 편지로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어 미안하구나. 나는 며느리의 정체를 알고 나서 많이 고민했다. 그 아이를 신고할까? 하지만 그러면 우리 아들이 너무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았어. 아버지, 그래서 이런 방법을 택했다. 매달 돈을 보내며 시간을 벌었고 그 시간 동안 모든 증거를 모았지. 이 일이 끝나면 우리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했단다. 그게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일 것 같아서. 아들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되는구나.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어. 어머니도 아들도 이제 제 잘못을 알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들아. 이제 우리 아버지 뜻대로 할까요? 재단 설립해서 어려운 사람들 돕는. 그래, 그게 좋겠다. 창밖에는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우리를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틀 뒤 며느리는 구속됐습니다. 살인죄, 사기죄, 문서 위조죄.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한 달 후 저희는 남편의 뜻대로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며느리 같은 범죄자들에게 당하는 노인들을 돕는 재단이에요. 여보, 지켜봐 주세요. 당신의 마지막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갈게요.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들과 저는 매주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졌답니다.
며느리가 꾸민 치매 조작 계획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은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인생을 바치려고 합니다. 아마도 하늘에서 남편은 이런 결말을 바라고 계셨던 게 아닐까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는지, 가족이란 이름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여러분도 보셨을 것 같네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상처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것이겠죠. 저와 아들은 이제 그 아픔을 치유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이었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남편이 떠난 빈자리가 아직도 크게 느껴지지만 이제는 그 자리를 새로운 희망으로 채워가려 합니다. 우리 복지재단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만날 때마다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박정숙이었습니다.